미국의 2차 부채 한도 협상이 큰 성과 없이 결국 종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급 위기를 맞으면서 주가는 무려 45%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채 한도 상향보다 앞으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재정 준칙 도입을 앞두고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닛 옐런의 경고는 부채 협상의 결렬 직전에 나왔거든요. 예. 그 제목에 필패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초반 분위기도 저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는 예. 좀 워낙 일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좀 길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싱겁게 끝났어요. 예. 서로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김남국 코인 사태라든가 의원, 예. 그다음에 나덕현 이거는 뭐 존칭이 붙일 필요가 없죠. 예. 주가 조작 사태. 이래서 이런 것을 보통 그리디 플러스 프레이션, 인플레이션에서 그리드 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서로가 욕심이 과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부채 협상이 방금 전에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그리드 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이게 부각될 것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개 경제 지표 사실 증권사들이 리오프닝 경기 부양주 많이 이렇게 연초부터 추천했기 때문에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1분기 성장률도 높지 않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키울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어제의 중개 4월 경제 지표들이 나왔죠. 그래서 소매 판매 아시겠습니다는 18.4%인데요. 이거 이렇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죠. 예. 네, 작년 4월 달에 워낙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수치는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워낙 높게 나왔거든요. 베이스 이펙 때문에 22% 대비해서 크게 하회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드는 게 중국은 제조업 증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4월 달 산업 생산인데요. 이건 예상치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제 지표를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월 PPI가 여긴 제조업의 공정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 마이너스 3.6%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디플레이오르가 본격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 4분기 성장률 4.5%가 대형 증권사가 예상치 4% 대비해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과 관련 리오프닝 뭐 이렇게 해서 강조했습니다는 사실 목표치도 낮게 설정한데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 해도 목표치보다는 크게 하락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같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달리 해석한다는 쪽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 있게 1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4월 PPI, 그다음에 4월 소매 판매, 제조업 같이 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재산 손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영향. 대형 증권사처럼 중국이 굉장히 성장률 높게 나왔다 이렇게 강조하면 리오프닝, 경기 부양주 관련해서 주식을 샀을 거고 관련된 ETF 사서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질수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해드리면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부터는 예. 뒤늦었다 하더라도 중개 리오프닝 경기 부양주 그다음에 무슨 ETF 이런 거 관련돼서 너무 중국 관련돼서 과잉된 기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중국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언론사 사장님 중에서는 가장 전문가일 겁니다. 조지현 한국경제TV 사장께서도 예. 중국의 특파원하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중국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사놓은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초반엔 잘 샀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올 때 나오겠느냐 하는 팔고 나오겠느냐. 예. 금전 떨어다는 문제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중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오늘 방송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과 함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너무 중국에 대해서 리오프닝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과대한 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나친 리오프닝 기대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네네. 자, 부채 한도 협상이 큰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앞두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정말 작심 경고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작심 경고라는 것은 시간이 없고 그만큼 임박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채 협상 직전에 그동안 제니 옐런이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여러 차례 부채 협상 디폴트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는 이번에 작심 경고하는 것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패할 경우 실패했습니다는 제니 옐런이 제니 옐런이 발언할 때는 협상의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의 대공황이 닥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 45% 폭락한다. 일자리도 830만 개가 상실한다. 뭐 아까 예. 뉴스 시간에 전해주셨죠? 무디스도 비슷한 견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현실화될까? 이것이 이제 월가의 그 새로운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 직전에 좀 길게 갈 줄 알고 예. 초반에 그 분위기를 보고 사실 그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요 조막을 넣었습니다. 초반 분위기가 의외로 좀 사실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렇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키즈가 제2의 트럼프가 바로 맥카시거든요. 캐스 맥카시거든요. 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협상이 처음 할 때 1월 19일 이전에 한번 협상 시간은 넘을 거다. 6월 5일로 그때 돼서 지금 제니 옐런이 6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는 이거 넘길 거다. 막판까지 갈 거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예상도 해드렸습니다는 바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하고 어제 장마판에 시장에서 주가 상승에 요인을 작용했습니다는 오늘 맥카시가 협상에 딱 들어왔을 때 자,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너무 재정이 방만하다. 요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예견 내용과 그대로 뉘앙스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트럼프 퀴즈다. 예. 맥카시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협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국민들의 운명을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 맨날 부채 협상에 이렇게 상황 차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저거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정부 지지율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들을 받거든요. 예. 미국 국민의 운명을 맡겨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 강하게 실패하고 나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경고대로 정말 미국이 뭐 대공황급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부채 협상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뉘앙스 차이가 있으셔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시한이 이제 6월 5일인데요. 6월 1일로 요건 앨런이 얘기했던 거예요. 끝났을 경우에는 어떠냐? 일단 경직성 경비부터 줄인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장 오늘 부채 협상이 실패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이번 주말에 그 G7 일본 정상회담에 되는데요. 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협상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G7의 일정을 축소해가지고 축소 언더가 백악관에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후에 최고 통수권자의 대외 행사조차도 지금 이렇게 목줄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사실 이렇게 협상 시한이 넘겨서 지금 이제 협상 시한이 사실 6월 1일 이전에는 G7 회담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은 사실은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6월 1일 넘기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일단은 셧다운이 됩니다. 셧다운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핵심 공무원, 여기서 핵심 공무원은 국가의 비상과 관련된 공무원,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쉬게 됩니다. 그만큼 쉬게 되면 공무원의 그 운영하는 각종 그 기관 경비, 경직성 경비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핵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여러 가지 그린푸드라든가 이런 층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약 6천만 명이라는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요. 이거 축소됩니다.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국민들의 경제에서 보면 고통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자 부채 협상 실패했습니다. 6월 1일 지났습니다. 국고는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바로 디폴트냐? 바로 디폴트는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상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상수단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안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컨설 방안인데 연구체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방만하게 진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구체 발행하는 것보다는 폴 크루만 교수가 제안했던 프리미엄 국채 10년 만기가 들어온다. 가상금 붙여서 다시 발행하는 리스크를 하는. 그래서 원금 상태는 리스크쟁이 때문에 원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방안이 일단 단계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오늘 부채 협상 실패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이 연방부채 상한보다는 재정 준칙을 설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미 경제라든가 미 국민들의 국민들의 운명이 2011년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했고 그린푸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가 항상 재정이 커지는데 항상 연방부채 상한을 자꾸 올려서 시한이 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연방부채 한도를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하는 오늘 협상 결론과 함께 이 시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연방부채 상한이 언제 설정했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아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1917년 이때의 전쟁 국채에서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비선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연방부채 상한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연방부채 상한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데에서는 아주 생각지 못해서 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가 그건 법도 지켜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정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때 통치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통치행위를 하는데 통치가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자율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국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국민들의 부담, 후손 세대의 부담이 되니까 캡을 씌운 겁니다. 실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방부채 한데 전쟁이라는 특산수단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비상수단, 평상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상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 국채에서 비롯된 연방부채 상한에 미 국민들이라든가 미 경제가 이렇게 대외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문제라든가 달러가 폭락한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라든가 달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전 세계의 리스크로 등장하는 이런 국면을 가져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자 재정이란 건 어떻습니다. 하반 경제 다운로드 한번 쓰면 매리기 어렵습니다. 복지비라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경제는 어쨌거나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연방부채 상한 이걸 올렸다. 그럼 언젠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상한제 올라가면 또 국가채무 올라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연방부채 상한이 되면 국가는 디폴트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바꾸면 재정의 하반 경직성과 성장을 같이 가주는 것이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다. 재정 준칙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에서 연방부채 상한도는 이제는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학계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연방부채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서 이게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 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이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네, 사실 오늘 정영국 PD께서 중간에 이렇게 쉬고 나서 홍남기 전 부총리, 추경호 지금의 부총리, 이제 제니 옐런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탁 해서 부각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 얼굴을 보시는데요.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준칙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감냐 안 반감냐 이렇게 시청자의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결론을 내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자, 금융위기의 재정준칙 이 도입은 사실 세계 보편적 추세입니다. IMF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105개 국가들이 전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105개 국가라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를 볼 때는 거의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그 IMF 기준으로 보면 IMF가 선진국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점점 선진국이라 합니다. 이 35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에 가입했죠? OECD에 가입했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OECD 가입한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닙니다.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OECD 38개 현 회원국 중에서 자 한국과 그다음에 투르키, 미국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도입하지 않았고요. 이런 그 국가들이 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재정준칙이 미국과 함께 왜 오늘 부채 협상이 끝났는데 재정준칙이 되면 한국의 이 재정준칙 문제가 곧바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한국의 이 재정준칙이 예외적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IMF가 조사했습니다. IMF가 55개 국가를 대해서 1970년 이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이런 국가보다 재정적자 국가 채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예. 예, 유럽 국가들은 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10%포인트입니다. 국가 채무율이 GDP 대해서 국가 채무율인데 이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효과입니다. 예. 그리고 자 재정준칙을 효과할 때는 국민과의 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성 있는 재정준칙이 결국은 효과를 내는데 관건이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문제를 보고 지금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유럽도 방문했다 그랬는데요. 정작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야는 더 반대하고 여도 미온적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연방부채가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서 미국도 재정준칙을 도입하자 하는 이 문제와 함께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분들 내년 총선에서 당신들이 국민의 후손 세대에 대해 디폴트를 안겨주는 이 문제를 갖고 당장 내가 이렇게 당선하겠다 하는 측면만 하는 상태에서 재정준칙 문제가 이렇게 여기에 도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재정준칙을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준칙 문제는 학계에서 제기하다가 사실 직전 정부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많이 쓰는 관계로 해서 이거 국가 채무 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재정준칙을 공식적으로 주무부서인 이렇게 그 기획재정부의 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예. 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여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코로나 직후에 2020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그 야심차게 발표했다는 것이 뉘앙스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형 재정준칙에 이렇게 개인 교습까지 하는 총극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내가 총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여야 국회의원이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국가 통과하기 전에 지금과 상황과 비슷하죠?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재정준칙을 홍남기 부총리가 들었을 때 왜 총극이라 그랬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때 코로나 직후에 어쨌거나 재정지출을 많이 해들 비상국면입니다. 근데 그 비상국면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뜬구름없이 들어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금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의 지출을 경우에 따라서 줄여 국민에서 뉘앙스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정책이. 그래서 뜬구름 얻은 것이 연명이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수포 예산 그리고 수시로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지출을 방만하게 썼던 주무부서의 수장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측면을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방만한 재정 지출을 디펜스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면피용으로 들게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는데도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 이 발언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뭐 느슨한 준칙이다, 맹탕 준칙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늬만 준칙, 맹탕 준칙, 특히 홍 앵커가 말씀하셨던 맹탕 준칙이 아주 귀에 기절에 확 때리는데요. 예. 그럼 왜 맹탕 준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 준칙을 도입할 때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 근거는 최상위에 둬야 됩니다. 최상위. 왜냐하면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의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상위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은 자 국가 채무율이 60%, 재정 적자가 재정에서 3%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엄격하게 한 건 플러스 개념으로 교육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보다도 동시에 다 적용하는 측면이 돼요. 여기서 뭐냐? 홍당기 부총리 한국형 재정지칙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분 느슨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반할 때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맹탕만 준칙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 홍당기 부총리의 당시에 한국형 재정준칙은 세 가지 점에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왜 맹탕 준칙이고 무늬만 준칙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하위에 법률책에서 하위에 시행령이 뒀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균이 국가 채무 60%대 그다음에 재정적 3%에서 5하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행 조건은 시급성보다는 당시에 시급성보다는 2025년에 적용하겠다. 그 문재인 정부 끝나고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급하면 바로 적용이지 않습니까? 통과하면 바로 적용이. 2025년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에 적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맹탕 준칙이겠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재정 적자랑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심각한 만큼 이번에는 재정 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마지막 결론 내주시죠. 네, 결국은 홍남기 팀의 재정 준칙 이거 도입하지 못해서 국가 채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채무와 관련된 우리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현 정부 내지는 추경호 팀의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재정 준칙을 하고 미국조차도 지금 재정 준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재정 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국회랑 관계없습니다. 총선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후손 세대에 사실은 뭐냐? 국가 채무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야든 여든 국회의원도 당신분들도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선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 우리 국가 채무를 후손 세대에 남겨주면 어쩌면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젊은 분들, MZ세대들 재정 준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도 내년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나가신데도 불구하고 재정 준칙 도입만은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한국형 재정 준칙에 결여됐던 그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키고 이번에 재정 준칙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건 국민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코인 사태 국회의원분들, 코인 사태라든가 이거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됩니다. 재정 정책도 내 자손 세대에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분들이 총선 때 반드시 재정 정책에 미온적일수록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